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로마.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리플리에서 디키가 로마를 갈 걸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 아닌 노래입니다. 기억나요. 네. 안녕하세요. 창밖의 영화 배우 지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밖의 영화 싱어 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원선입니다. 네. 로마. 네, 오늘 다룰 영화 로마죠. 하지만 그 리플리에 나왔던 이탈리아 로마는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는 멕시코에 있는 작은 소도시 로마고요. 오늘은 창밖의 영화 처음으로 네. 멕시코 영화를 그렇네.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흑백 영화를 네. 다루게 되었어요. 음.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어요. 묵직하게 봤습니다. 진짜. 네, 이 영화가 지금 평단의 호평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감독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예린 씨가 참 좋아하는 감독님이시죠. 네. 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고 전작으로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 감독 거더라고요. 위대한 유산. 그리고 이투마마,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네. 3탄이죠. 칠드런 오브 맨, 그리고 예린 씨가 좋아하는 그래비티. 네. 그런데 또 로마는 이 앞에 있는 영화들과 또 다르게 예술성까지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빨리 와서 숨이 차오르네요. 잠깐 은서 씨 말 좀 하고 잠깐만 나 숨 좀 돌릴게요. 저희끼리 좀 네. 잡담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다 넷플릭스에서 보셨나요? 전 네.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아시죠? 이거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네. 오리지널 영화라는 거. 네, 네. 그 우리나라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가 네. 넷플릭스 제작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런데 로마는 넷플릭스 제작 최초로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한 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네. 처음에 옥자 나올 때만 해도 넷플릭스 제작으로 한 거는 우리 영화제에서 받아주기 힘들다 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깐은 아직도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때가 깐이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알퐁스 쿠아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비티 좋아한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래비티는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영화는 못 봤었거든요. 이투마마는 이 감독 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았고 좀 야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네. 전 그걸 못 봐가지고 근데 이 영화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좋은 걸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감독을. 네. 저도. 네. 이 영화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너무 좋았는데 우리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카데미 아직 시상식이 진행이 안 됐는데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현재 올해로는 최다 노미네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수상을 140개 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하고 찾아봤는데 타이타닉을 찾아봤어요. 물론 하도 옛날 영화니까 당연히 영화제가 더 적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타이타닉보다 많지만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타닉이 아카데미 11개 부문 후보가 아니라 수상을 했어요. 물론 로마하고 타이타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는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배우를 말씀드릴 건데 이 배우들 다 낯설으셨죠? 네.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인 얄리차 아파리시오 클레오 역할을 하신 분은 이게 최초의 영화고요. 원래 배우도 아니었고 네. 그냥 일반 분이신데 캐스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오스카의 여우주연상 후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원주민 여성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외에 마리나 데 타비라, 소피아 역할 엄마 같고요. 네. 그리고 낸시 가르시아 이거는 친구 같아요. 아델라. 그리고 마르코 그라프는 페페. 네. 이제 아역 라인이죠. 다니엘라 데메사, 소피, 디에고 코르티나 아우트리, 토뇨, 카를로스 페랄타, 파코 이렇게. 네. 다른 분들 준비를 못했네요. 이름이 좀 깁니다. 페르민도 있고요. 역할 이름으로는 할머니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그 정도가 메인 배우들인 것 같네요. 페르민 역할의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좀 기사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계속 미국에서 입국 거부를 하고 있대요. 네. 아, 그분이구나. 네. 입국 거부돼서 못 오신다고 한 근데 지금 분이구나. 한 세 번째 거부를 당하고 있다 하고서는 기사가 좀 나기 시작했었죠. 몇 달 전부터. 비자 때문인가요? 그건 건데. 네. 왜 그럴까? 멕시코 국적으로서 미국에 네.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물론 배우이긴 하지만 까다롭잖아요, 그런 게. 네. 그분 죄송하니까 이름 찾아봐야겠네요. 카를로스? 아니다. 죄송합니다. 없네요. 이따가 한 번 더. 죄송해요. 페르민 미안해요. 진짜도 안 나오는데. 하지만 역할 페르민은 네. 참. 얄미워. 아 진짜 찌저리. 이건 찌저리라는 상반기 말도 찌저리 말도 아까운. 무조건 만장일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말 천하의 개차반이죠. 개차반. 어떤 개차반 짓을 하는지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줄거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영화는 흑백 영화고요. 이 영화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이 됐대요. 네. 네. 그래서 원래 감독의 의도가 너무 낡지 않은 느낌을 주고 싶었고 오히려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었대요. 디지털에 반짝반짝한. 그리고 감독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이제 첫 장면 요정님 네. 나와주세요. 뾰로롱. 네. 이거는 제가 봤죠. 마른 목골의 바닥 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타일 위에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하나둘씩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일 위에 물이 이렇게 끼얹어지고 그 태양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거울처럼 이 바닥과 상하 뭐라고 할까요? 그 위쪽이 비치는데요. 옥상 난간이 비쳐요. 그거 못 봤어요. 난간이 비쳐서 그 안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이 타일 위로 비쳐드는군요. 네. 물이 바닥에 물이 이제 고이면은 빛에 이제 반사가 돼서 일렁이면서 그 거울처럼 그 형상이 비치잖아요. 그게 이제 옥상 난간인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가운데로 지나가는 장면 나오고 로마라는 타이틀이 뜹니다. 네. 그렇죠. 그 옥상이라는 공간이 참 중요하기도 한데요. 저 발견은 못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장면들이 있고 이 영화는 음악이 없어요. 네. 음악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부에서 들리는 음악은 있어요. 부르거나 파티를 할 때. 이때 들리는 소리들이 새소리 그리고 청소하는 소리, 맞아요. 일상의 소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양동이에 물 받는 소리, 그리고 물 뿌리는 소리 이런 게 들어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차카차카 이런 소리 있잖아요. 솔로 네. 바닥 타일 닦을 때 나는 소리 이런 게 ASMR인가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가 귀를 기울이면 진짜 잠 잘 올 것 같은 소음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제 카메라가 위로 바닥에서 위로 이동을 하면 호스를 든 채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자가 보여요. 이 여자의 이름이 클레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얄리차 아파리시오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를 하고 있는 클레오 주변으로 강아지 보라스가 총총거리면서 돌아다니고요. 그다음에 이 타일 옆으로는 작은 마당 공간도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른용 자전거, 세장, 세발 자전거, 화분 이런 일상적 사물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클레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안 풍경이 보이는데요. 2층 집이에요. 근데 규모가 커요.
그래서 뭐 테이블, 소파, 책꽂이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2층으로 올라가면 침실들이 쭉 보이죠. 그러면 클레오는 아까는 타일 청소를 했고 이번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침실 청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벌써 1시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클레오는 좀 더 청소를 서두릅니다. 이 집안 어떠셨어요? 집안.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감독의 유년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구 전체를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 친척들이 멕시코에 살잖아요. 네. 그분들 가구를 다 갖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연관 있는 가구들로 전체를 세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더 뭔가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클레오는 이 집의 가사와 육아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시에 막내인 파코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고 그 외에는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네. 클레오의 외모를 설명드리면 일단 작은 체구에 네. 검은 생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어요. 네. 멕시코의 원주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언어도 스페인어를 가족들하고는 쓰지만 미스테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는. 그래서 파코를 이제 데리고 오고 나면 클레오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에는 일단 부부가 살고 있고 자녀는 3남 1녀 그리고 여자 부인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백인들이고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원주민 여성인 클레오 그리고 또 다른 도우미 한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 초반이 이 가족들 그리고 클레오의 일상이 주로 담겨 있어요. 여기서 클레오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다정한 사람인지가 나오는데요. 옥상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옥상에서 클레오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형제인 토니와 페페가 가짜 총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둘이 노는데 이제 형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페페가 시무룩해가지고 옥상의 평상에 누워요. 네. 그러면 클레오가 다가와서 왜 그래? 하고 물어요. 그러면 페페가 나는 죽어서 말 못해 이래요. 귀여워. 그러면 클레오가 페페와 반대쪽으로 누워서 둘이 이제 정수리를 맞대고 이렇게 일자로 눕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페페가 궁금하니까 자기처럼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클레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계속 클레오는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물어보니까 나도 죽어서 말 못해 이래요. 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잠시 햇살을 받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에 클레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페페, 죽어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클레오는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다정한 친구이면서 아이들을 재우고 깨우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보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과 지내는 일상의 풍경이 지나고 나면 클레오의 사생활도 나오죠. 이제 그 문제의 페르민이 등장을 하는데요. 클레오는 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남자의 이름은 페르민이고요. 첫 등장 어떠셨나요? 그 콜라 남은 거. 아니 근데 처음 봤을 때 그 콜라 먹는 거 보고는 그냥 괜찮았어요. 아 정말? 다 보고 나서 그 콜라 이렇게 먹는 거 두 번째 볼 때 콜라 먹을 때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얄미워가지고. 저는 엄마랑 같이 봤는데 제가 그 남자가 그걸 딱 먹는 순간 엄마한테 별론데? 제가 딱 이랬어요.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또 이해심 많게 목이 말라서 그랬나 보지. 그거라며. 옛날이니까 이게 배경이 1971년이잖아요. 먹을 게 부족해서 얼마나 저도 먹고 그냥 싶으면 그렇게 이해했다가 두 번째 봤었을 때는 이 페르민을 아니까 용납할 수 없었죠. 근데 뭔가 데이트할 때 잘 보이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가지고 남은 여자가 먹던 거 남은 거를 왜요? 몰래. 잘 보이려고 춤도 추는데. 응? 춤? 춤 비슷한 무술을 보였어. 그건 춤이 아니라 무술이죠. 그 잘 보이려고 하는 아이가 거잖아. 너무 잘 마시다. 자아도취지 그거는. 전혀 잘 보이려는 의지가 맞아. 없었어. 일본어 쓰죠. 네. 다 그 한국 사람도 나와요. 맞아요. 맞아. 태권도. 그 콜라 마실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행동은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행동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정말 저거는 극과 극일 것이다. 해석이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떻게 보여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호감으로 보려고 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일 거라 상상을 그래요? 해서. 전 처음부터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저거 간접 키스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순수한 마음에 아니, 이거 너무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 그러기에는 근데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뭘까 했는데 그리고 엉덩이 뒷주머니에 쌍절곤 같은 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첫눈에 그냥 딱 싫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는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70년대는 다 어려웠다. 막 이러면서 어머니의 마음.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등장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모는 몸은 탄탄해요. 무술을 많이 해서 이제 삭발을 하고 있고 뒷주머니에는 쌍절곤 같은 무기를 꽂고 있어요. 원래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 맘대로 또 계획도 바꾸죠. 네. 딴 데 가자고 하면서. 근데 이 페르미는 무술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는 클레오 앞에서 알몸으로 그 샤워봉을 뽑아가지고 봉무술을 보여주죠. 근데 이 장면 때문에 19금이 붙은 거예요. 이거 19금이에요? 네. 그렇겠다. 근데 이 장면을 그러니까 감독이 꼭 넣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음. 왜냐하면 넣어야죠. 네, 완전히 이제 올 나체로 무술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느껴지는. 꽤 길게 보여주죠. 그거. 네. 잘해요, 심지어. 네. 되게 잘해요, 봉무술. 하지만 멋있진 않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너무 어렵게 커서 빈민가에서 커서 힘들었는데 불우했는데 이 무술을 배우고 모든 게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남자는 무술 그리고 무술하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죠. 그러면서 말로는 네가 나를 볼 때도 그래 라고 클레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무렵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어머니인 소피아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아빠 이름이요? 안토니오니? 맞아, 안토니오. 안토니오? 안토니오가 집을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애들한테는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엄마가 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떠난 거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그리고 동시에 클레오가 임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혼자가 되고 클레오는 임신을 해서 둘이 돼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여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소피아는 아이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출장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막 가짜 편지도 쓰게 해요. 퀘벡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클레오는 페르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사라져요. 전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말. 예린 씨가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페르민과 클레오는 계속 이제 데이트를 하죠. 극장에서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는 집중 안 하고 둘이 열심히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담배를 피면서 자유롭게 영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키스를 하다가 클레오가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면서 나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 임신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없이 키스에만 몰두를 하던 페르민이 순간 말을 좀 멈추더니 좋은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가 좋으면 너는 어때? 너 그렇게 생각해? 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라고 클레오가 반문을 하니까 그렇다. 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클레오가 그럼 나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페르민이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가 영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그랬더니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그대로 화장실로 나가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영화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주변에 키스하던 연인들과 담배 피던 사람들 모두 다 극장을 떠나는데 이 남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클레오는 약간 이상하다 싶다가도 그 남자의 남겨진 외투를 들고서는 영화관 밖으로 마중을 나가요. 기다리죠. 네.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네. 막자지껄한 거리에서 앉아서 기다리죠. 맞아요. 길바닥에. 네.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얘기해도 되나?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남겨진 이제 클레오의 상황과 너무 생명력이 넘치는 그 영화관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어 활기찬.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미친 듯이 장사꾼들, 네. 장사하려는 장사꾼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그만 인형, 눈속임용의 인형 같은 거를 한 장사꾼이 팔면서 보세요, 여기 실 안 매달려 있어요. 얘 혼자 움직이는 맞아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총으로 걔를 팡 쏴서 걔를 쓰러뜨리는 그 동작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서 클레오는 가만히 앉으면서 그 장면이 끝이 나죠. 저는 그 페르민의 외투인지 몰랐어요. 그 클레오의 외투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페르민이 앉아 있었던 자리 옆에 있었던 거 보니까 네. 페르민이 나중에 옆에 그걸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찾아주러 가니까 맞다. 핑계로 외투 외투 주러 왔다고 음.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총이라는 불길한 네. 일상이죠. 네. 멕시코의 일상이 이 다정한 클레오와 가족들의 관계도 있지만 이 총도 굉장히 밀접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대사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총 맞은 거 봤다고. 네. 총 쏴버렸어. 죽었어. 머리에 대고 쐈어. 뭐 이런 거를 네.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장면도 스쳐 지나가고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가짜 총 싸움을 하고 또 미국인 가족들 만나서 파티할 때는 남자 어른들이 다 사냥총을 가지고 어디론가 계속 총을 쏘잖아요. 그만큼 이 멕시코는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일상에 좀 스며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게 끝에 장면들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의지할 곳이 없죠, 이제는. 그래서 클레오는 어쩔 수 없이 소피아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잘릴까 봐 막 걱정을 했는데 또 소피아가 자기 일상도 되게 괴롭잖아요. 남편이 떠나고 애들한테 비밀로 하고. 그래서 클레오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의외로 소피아가 너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안아주면서 산부인과를 함께 가요. 그렇게 세 여자 클레오, 소피아, 할머니 그리고 네 아이들은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라진 연기처럼 페르민이 사라져버린 게 이 클레오란 여자는 되게 용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멈출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페르민은 무술에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거대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까 말한 태권도 사범, 한국인 사범이 막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차려! 잘못 들은 줄 알았잖아. 나 멕시코 언어 중에 한국어랑 비슷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근데 그곳으로 가지만 페르민의 반응은 참 최악입니다. 네. 네. 좀 최악의 장면 하나. 나중에 우리 창밖에 어워즈 할 때. 네. 뭐 영순위로 뽑히겠네 이거. 그렇게 클레오는 홀로 아이 낳을 준비를 하고요. 이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1971년의 멕시코의 정치적인 혼란과 민주화 운동 이런 상황에 아기 침대를 사러 갔다가 할머니랑 휘말리게 돼요. 네. 그 아까 말한 총기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군가 총에 맞는 거를 목격하고요. 그에 대한 충격으로 양수가 터져버려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멕시코의 다양한 삶의 모습, 특히 클레오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잔잔한 일상, 그리고 멕시코의 정치적 경량기. 이 두 가지가 이 로마의 이야기고요. 이 속에서 홀로 남은 클레오와 소피아,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삶을 이어가게 될까. 이게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말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한 장면 한 장면이 굉장히 테이크가 길어가지고 줄거리보다 장면으로 훨씬 인상적인 영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해볼까요? 오늘도 다 5자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예린 씨부터? 저요? 제 5자 평은 태초엔 여성. 네. 은선 씨는? 저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네. 이소라?
맞긴 해요. 이소라 노래가 생각나는 영화였어요. 음. 저는 이 노래가 났기도 했는데, 네. 저는 유년의 햇살. 유년의 햇살. 네. 감독 시선에서 보셨네요. 빼빼. 빼빼? 아, 아닌가? 빼빼가 감독이구나. 네, 저는 막내? 그렇게 봤어요. 네. 아, 저도. 저는 저 유년이라는 것과 흑백 영화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린 씨부터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비티로 알퐁소 쿠아론의 영화다라고 싶은 영화를 처음 봤던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게 저는 이 사람이 생명을 얼마나 존엄성 있게 다루는지 그 무게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 생명의 근원에는 여성이 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숭고한 약간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도 영화에 담기는 방식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성들한테 헌정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비단 이제 동물들이나 인간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이제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자연의 가장 그 시초가 되는 거에는 저는 바다, 즉 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구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영화에 항상 바다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비티에서도 그 닥터 스톤 그 여자가 우주의 그 표류를 끝내고 지구로 돌아올 때도 바다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헤치고 수영을 하고 나와서 젖은 이제 흙을 밟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에 대하는 태도가, 약간 나랑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콜미 바이 유 네임 얘기했을 때 제가 자연에 대한 미학.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연의 미학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거 제 삶의 모토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콜미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고 하면 저는 알폰소 쿠아론 영화에서 보여지는 자연 혹은 바다의 이미지는 약간 경이로움 혹은 조금 더 가면 두려움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공포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이제 영화적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을 계속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연에 패배하는 그런 인간을 그리지 않은 네, 것 그죠.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이 존엄하다는 거 인간을 너무 예의 있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은선 씨 바람이 분다? 네, 저는 바람이 분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가 계속 좌우로 패닝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멈추지 않고 바람이 불듯이 이 영화 안에서도 카메라가 멈추지 않고 좌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카메라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클레오랑 또 하녀 한 명이랑 같이 여행 가가지고 산불 난 적 있잖아요. 산불 나고. 근데 클레어 혼자 가죠. 클레오 혼자 거기서 만난 만나는, 거구나. 네. 만나는 다른 집안의 다른 집의 친구. 가정부구나. 네, 다른 집 네. 가정부. 그러면은 클레오 혼자 갔던 거기서 불이 나서 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불을 끄고 그 다음 날 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걷고 있을 때 클레오랑 또 친구랑 같이 다른 편으로 이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약간 밭두렁? 네. 거기서 마치 고향인 것 같다 하면서 뭐 이만큼 바람이 불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오가 그때 전 유일하게 뭔가 되게 행복하게 웃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바람이 클레오에게는 되게 좋은 기억일 것 같아서 저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했고, 근데 저 실제로 이상하게 이소라 노래가 이 영화 보는데 생각이 나는 그래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아까 이소라 클레오 노래 머리 들으면서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고 되게 길잖아요. 아카데미 때 헤어 한번 볼까 봐요. 네, 그 삶을 옮겨놓은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엔. 근데 이소라 노래도 가만히 들으면은 딱 그게 뭔가 상상이 되고 그 상황이 되게 이입이 되지 않으세요? 바람이 분다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바람이 분다로 했어요. 저는 유년의 햇살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라는 게 어둠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한 쌍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흑백 영화라는 점이 굉장히 왜 흑백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햇빛이나 빛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아마 이게 자기의 오래된 기억이라서 흑백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그 컬러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자기 오래된 기억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흑백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햇빛도 될 텐데 제가 햇살이라고 꼭 하고 싶었던 게 모르겠어요. 이 살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영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친밀함 같은 거,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삶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둠도 있지만 이 영화가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사실. 굳이 따지면 비극에 가깝거든요.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삶에서 한 번도 안 겪어도 될 굉장히 극적인 일들도 영화에 몇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를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그거는 이 어두운 부분 말고 우리가 밝게 비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뭔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억에서 겨우 이렇게 비쳐드는, 과거로 비쳐드는 햇살? 그런 기억, 그런 유년의 모습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년의 햇살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 영화가 흑백 영화일 수밖에 없는 점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감독이 어릴 때 클레오 같은 가사 도우미가 집에 있었대요. 네. 그리고 그분 위해서 이름이- 영화를 바친다는 게 마지막 네, 이름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리보? 리보. 네. 뭐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 영화에 배우들을 출연 안 시키고 그냥 비전문 인물들을 배치를 한 것도 그렇고, 저는 그 시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1년이면은 흑백 영화가 있었을 때였고 하니까 그렇게 좀 솔직하고 그렇게 다가간 거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흑백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색을 배제하면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보여요. 그게 이제 인물이거든요. 네, 인물의 표정이라던가 그게 뒤편에 어떤 색깔들이 같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더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영화가 클로즈업 같은 장면이 많진 않잖아요. 항상 어딘가에 맞아요. 속해 있는 인물인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인물을 더 보게 되는 거죠. 네. 뒤편에 있는 건물들 다 같이 뭐 어우러져 그것들도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흑백 영화로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얼굴인 것 같거든요. 보여지는 어떤 오브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도 흑백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흑백이라는 거에 대한 또 생각도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야만 했으니까 이 감독을 선택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영화가 나온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거에 롱테이크 대해서 장인. 롱테이크 장인인데 네. 여기서는 뭔가 은성 감독님이 해주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삶이 지속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자연스러움.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컷으로 나누면 어쨌든 계속 분절돼가지고 인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축적되고 영화 속의 러닝타임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러닝타임이 일치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맞아. 거기에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특히 아이 낳는 장면. 거기선 진짜 제가 그 일부 그 안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화면 구도도 계속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전체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그 영화의 시간과 내가 느끼는 시간이 동일할 때 오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래비티나 맞아요. 그 칠드런 오브 맨도 보면 롱테이크 되게 많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쉬운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쉬운 선택으로 롱테이크를 쓸 수도 있죠. 딴 거 안 생각해도 되잖아요. 카메라 워크 그냥. 근데 정말 그만큼 잘 써야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롱테이크라는 것은 그 시간을 그러면 감독이 어떤 생각한 것들 아니 만들어 놓은 그 감독의 어떤 세계가 가짜처럼 보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가짜처럼 보이기 이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의미나 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되게 텅 비어 보이니까 정말 롱테이크 잘 찍는 감독들이 영화 잘 만들죠. 좀 들으니까 왠지 감독이 이 클레오를 이해하고 싶어서 롱테이크를 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클레오가 실제로 그 일을 겪었던 리보가 겪지 않았던 그 분만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클레오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영화로 재현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얼굴 클로즈업 보여주고 뭐 긴박한 상황 보여주고 뭐 아기 보여주고 뭐 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위적이게 될 수 있는데 정말 클레오의 그 경험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할 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청소하는 장면도 롱테이크로 가잖아요. 그것도 클레오의 움직임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자기가 애기였을 때 혼자서 했던 움직임 그거를 이해하려면 롱테이크로 가져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개 연기도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렇죠. 걔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원더의 그 강아지에 이어서. 근데 여기는 롱테이크기 때문에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같이 되게 더 자연스러운 개가 한 마리 있음으로 인해서 그 뭐랄까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 생동감 그런 게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카메라의 패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약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패닝이요? 저는 뭐랄까 뭔가 유영하는 느낌도 들었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낌 들었고 그냥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궁금해요. 패닝에 대해 저 인지를 못했어요. 패닝 왔다 갔다 한다는 보통 거. 패닝을 쓰는 이렇게 돈다. 돈다. 삼각대각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패닝이고 위아래로 하는 게 틸트예요. 틸트도 있고 패닝도 그러네요. 나오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패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패닝샷을 쓰는 경우는 인물이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 하면은 걸어가는 그 인물을 따라서 패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꼭 인물의 움직임만을 보여주려고 패닝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뭔가 인물뿐만 아니라 저는 그 공간, 맞아. 그 맞아요. 시대까지 다 담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패닝샷을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또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우리가 어떤 플랫폼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극장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노트북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작은 화면으로 봤었을 때 넓은 그 장면들을 보여줄 때 마냥 그 진짜 익스트림 롱샷으로 하면은 정말 인물 점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당히
그 공간을 보여주면서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긴 화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런 선택을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문득 떠오르는 장면은 이제 패닝 말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틸트. 그 평상에서 페페랑 같이 누워 있다가 이제 틸트 하면서 네. 빨랫감을 비추고 하늘을 같이 비추면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확실히 공간이 담기는 것 같아요. 사람만 담기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영화 이어폰 꽂고 보셨나요? 아니요. 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 이어폰 꽂고 보셔야 합니다. 극장에 못 가신다면. ASMR. 소리 디자인이 되게 풍부해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네. 공간감을 그래서 느낄 수 우리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소리가 더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이제 TV로 연결해서 봤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이어폰을 꽂아서 봤거든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넷플릭스 영화라는 점이었거든요. 네. 이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게 사운드랑 이게 집에서 보는 그게 아닐 텐데 했다가 들어보니까 사운드 디자인이 되게 훌륭하다. 아무튼 되게 풍부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이. 이 영화가 넷플릭스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화를 감상을 하려면 극장에서 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최고의 선택. 하지만 그렇게 안 볼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넷플릭스에 상영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어폰을 꽂고 본다면 이게 소리가 풍부하게 들리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어떤 감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장 못지않게 그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래비티도 약간 음향면에서 좀 맞아요. 특이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공간의 설정 자체가 워낙에 우주다 보니까 생각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연출을 하는 감독인 것 같긴 해요. 음악을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소리들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게 또 들어있을 테니까 사운드 디자인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 영화, 그거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네.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잔잔한 영화. 잔잔한 영화 극장에서 보면 좋다? 근데 저는 잔잔한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괜찮은데 좀 잔잔한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안 보면 더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예요. 근데 극장에서 보면 진짜 그래도 몰입이 되니까 그 감동이 있는데 잔잔함 특유의. 근데 전 로마도 그랬거든요. 전 너무 좋게 봤지만 영화관에서 봤으면 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은선 감독님은? 저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를 생각해 봤어요. 예리 씨 답하고 네. 준비해 오셨으니까 또, 저는 들어볼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예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간감을 느끼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화면이든 사운드든 근데 저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서 굳이 제가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는 내가 돈 주고 싶은 감동의 영화. 네. 아유, 그렇지. 네. 그쵸. 그게 제일 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다리기 싫은 영화. 네. 그죠. 늦게 나오니까 영화가 끝나면. 그렇군요. 준비해 오신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는 저는 감독이나 감독이 이게 극장 상영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가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전 영화. 옛날에는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극장 상영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네마스코프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2.35대 1 넓은 비율의 영화, 특히
작은 화면으로는 아쉬울 수 있는 영화들 같은 음.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웨스턴 영화들도 있을 수 있고 막 광활한 대지가 막 펼쳐지고 거기에 말을 타고 보안관이 오는데 흙먼지가 막 보이고 이게 막 필름 룩으로서 뭔가 표현이 된 그런 느낌들 혹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CG를 통해서 만든 3D 영화들 아니면 뭐 사운드 디자인이 풍부하게 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영화들이 극장에서 보면은 저는 좋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약간 그냥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라는 어떤 화두로서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저도 러닝타임 긴 영화 지금 못 보겠어. 이게 솔직히 끊어서 봐. 끊어서 봐야 돼가지고. 맞아요. 제가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좋아하는데 저 그 네. 극장에서 봤는데 인터미션 있어요. 저도 4시간짜리잖아요. 저도 봤는데 극장에서. 저 처음이었어요. 영화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관에서 봐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거 만약에 이거 그냥 노트북으로 봤으면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끊어봐야 돼요. 끊어봐야 되는 거고 집중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한순간까지 어쨌든 극장 안에서 몰입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영화적 체험으로는 극장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마블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못했네. 마블은 저는 극장에서도 안 보고 집에서도 안 봐가지고. 액션, 화려한 액션. 네. 뭐 CG 거. 많이 들어가 CG 있고 많이 화려하고 그런 거겠죠? 그쵸? 보통은. 뭔가 오락의 한 장르로서 보는 재미? 네, 보는 재미. 팝콘 먹는 재미? 그거는 잔잔해도 먹어요. 잔잔해도 먹습니다, 저는. 네.